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핵 잠수함.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아래에서 조용히 시작된 변화가 이제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통제하려 했고, 일본은 두려워했으며, 북한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다음 단계, 핵 그 자체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문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핵 잠수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말 한마디가 한 기술자의 양심을 깨웠고 한 국가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온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도현입니다. 올해 나이는 41살입니다. 해군 전략기획단 기술분석관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제 일상은 엔지니어에 가까웠어요. 2025년 초봄,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술의 중심에 제가 있었죠.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평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진수식은 4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대전 연구소에서 거제 조선소까지 저는 거의 매일 오가며 마지막 점검을 반복했습니다. 핵추진 시스템의 안전성 검증, 냉각수 순환 데이터 확인, 방사선 차폐 수치 분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국민들은 이 배를 자랑스러워했고 언론은 연일 자주 국방의 상징이라며 보도했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우식 박사는 제 멘토였습니다. 나이는 49,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년 넘게 핵추진 시스템을 연구해온 분이었죠. 저보다 8살 많은 그는 항상 조용했지만 기술에 대한 신념만큼은 확고했어요. 2월 말 어느 날 연구소 지하 실험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을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원자로 출력 곡선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모니터에 표시된 그래프는 완벽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이 이상했어요. 이미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술 완성에 대한 감회일 거라 여겼죠. 3월로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회의 소집이 잦아졌어요. 국가안보실 과학기술비서관인 한서연 씨가 연구소를 방문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37살의 그는 냉철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외교와 기술을 동시에 이해하는 몇 안 되는 공직자였죠. 그날 오후 서연 씨는 회의실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핵연료 관리 체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동맹 협력 차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연 씨도 그렇게 설명했죠. 투명성 제고, 국제안전 기준 준수, 상호 신뢰 강화 같은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정 박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그에게 물었어요. 괜찮으신 거죠? 자네는 아직 모르는군.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을 모른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기술자였고 외교나 정치는 제 영역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였어요. 전문가들은 긴장을 유지하되 과도한 불안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핵잠수함이 있다면 이런 위협도 달라질 거라고요. 3월 중순 청와대 지하회의실에서 대규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해군, 국방부, 외교부, 안보실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기술 설명을 맡았고 정 박사는 안전성 데이터를 발표했죠. 회의실 한쪽에는 주한미군 전략정책 자문관 리처드 베넷이 앉아 있었습니다. 55살의 그는 군인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로 우리의 발표를 지켜봤어요. 발표가 끝나자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핵연료 농축도와 재처리 계획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며 재처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아래 진행된다고요. 베넷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서현 씨를 만났어요. 미국이 왜 저렇게 집요하게 묻는 걸까요? 제 질문에 서현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동맹이라는 게 신뢰만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술적 완성도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밤늦게 연구소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정 박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핵잠수함은 끝이 아니야.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이건 시작이라는 뜻이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우리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는데 무엇의 시작이란 말인가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월 하순, 거제 조선소에서 마지막 해상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잠수함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추진력, 소음 수준, 자망 깊이 모두 설계 기준을 초과했죠. 현장에 있던 해군 장교들은 환호했고 조선소 직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벅찼어요. 20년 가까이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뒤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청와대에서 긴급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국 측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핵연료 공급망, 보관시설 설계도, 폐기물 처리 계획까지.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였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동맹국이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걸까요? 신뢰가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졌어요. 4월 초 연구소에 미국 측 감시단이 파견됐습니다. 공식 명칭은 기술협력팀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는 역할이었어요. 일부 서버 접근이 제한됐고 특정 연구 자료는 외부 반출이 금지됐습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감시받아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왔죠. 저는 중립을 지키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 박사와 함께 실험실을 점검하는데 그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배가 아니야.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우리가 만든 건 질문이지. 이 나라가 진짜 독립할 수 있느냐는 질문 말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완성했지만 그 기술을 진정으로 우리 것이라 부를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진수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자부심보다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또 한 번 회의가 소집됐어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죠. 베넷도 참석했고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에게 물었어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무도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동맹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국방부 장관은 자주국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서현 씨는 기술적 독립과 외교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발언권을 받지 못했어요. 기술자는 결정권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서 있는데 베넷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좋은 기술이군요.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통역 없이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칭찬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고 같은 혹은 연민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수식 사흘 전, 저는 거제 조선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잠수함은 부두에 조용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갑판에 올라가 배를 바라봤어요. 거대한 철의 덩어리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기술과 노력이 응축되어 있었죠. 자랑스러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도 잠을 이루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배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파도 소리만 들렸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뭘 만든 건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자 동시에 통제에 대한 저항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 것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의 같은 게 어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예감하고 있는 듯 했죠. 저는 다시 잠수함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며칠 뒤면 이 배는 바다에 떠오를 것이고 전 국민이 환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평온했던 봄은 이렇게 불안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저는 기술자로서 완성을 이뤘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혼란 속에 있었죠. 진수식은 다가오고 있었고 세상은 우리를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라고요. 진수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4월 중순, 거제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이 물 위로 떠올랐죠.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수천 명의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저는 단상 뒤편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진수식이 끝난 지 사흘 뒤 미국에서 기술감시단이 도착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한미기술협력 실무단이었지만 누가 봐도 감시 조직이었어요. 12명의 인원이 대전 연구소와 거제 조선소에 배치됐죠. 그들은 우리의 모든 연구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연료 데이터, 원자로 설계도, 심지어 폐기물 처리 계획까지. 처음에는 협력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통제로 바뀌어 갔어요. 연구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유롭게 접근하던 서버에 비밀번호가 추가됐고 특정 실험실은 출입이 제한됐죠. 제 권한도 축소됐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일한 동료들조차 제게 자료를 공유할 때 망설이게 됐어요. 보고 체계도 복잡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정 박사에게 직접 보고했지만 이제는 청와대 안보실을 거쳐야 했죠. 명령이 내려오는데 며칠씩 걸렸고 현장의 판단은 점점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5월 초 정우식 박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연구소 옥상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죠. 우리는 난간에 기대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그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기술을 우리가 지켜야 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백업해야 해. 비공식적으로. 정 박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명령 위반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과학자로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저도 같았으니까요. 생각해봐. 시간이 많지 않아.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옥상을 내려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옳은 일과 정당한 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죠. 같은 주 한서연 씨가 워싱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청와대 지하 회의실로 우리를 소집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외교부, 해군, 연구소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서연 씨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우리 핵잠 프로젝트를 국제 사찰 대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국제 사찰이라는 말은
곧 주권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을 국제기구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뜻이었죠. 외교부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하면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양보라는 게 기술 주권 포기를 의미한다면 그건 양보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현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죠. 이해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도연 씨,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만든 기술까지 넘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국방부 차관이 개입했지만 논쟁은 계속됐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서현 씨와 마주쳤어요. 당신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5월 중순 사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국민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언론은 연일 미국의 기술 통제를 비판했고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죠. 자주 국방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치권도 분열됐어요. 여당은 동맹 유지를, 야당은 기술 주권을 주장했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리처드 베넷이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5월 18일이었습니다. 그는 정 박사와 저를 회의실로 불렀죠. 통역관을 대동한 그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공식 문서였어요. 오늘부터 핵연료 관련 데이터 접근이 제한됩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거기에는 연구소의 모든 핵심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었죠. 원자로 출력 데이터, 연료봉 설계, 냉각 시스템 알고리즘까지. 우리가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기술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베넷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가 대답했죠. 안전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누구의 안전인가요? 한국의 안전인가요? 아니면 미국의 통제체계의 안전인가요? 정 박사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진정하라는 뜻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베넷이 떠난 뒤 연구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구원들이 복도에 모여 항의했고 일부는 사직서를 내겠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 좌절과 분노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진정시킬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 역시 같은 감정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실에는 안보실장, 국방장관, 외교장관이 참석했고 저는 기술자문으로 배석했죠. 대통령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안보실장은 거부할 경우 동맹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고 했고 국방장관은 기술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서현 씨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양쪽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저는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카카, 이 기술은 대한민국이 만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통제권을 넘긴다면 핵잠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게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죠.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5월 23일, 저는 거제 조선소로 향했어요. 핵잠수함 내부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부두에 조용히 정박해 있었죠. 함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중앙 제어실의 일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핵연료 모니터링 시스템이 외부에서 차단된 상태였어요. 기술 통제 조치가 실제로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였지만 이제 우리는 그 배의 핵심을 볼 수 없게 됐죠. 저는 제어판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함 밖으로 나왔을 때 정 박사가 부두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제 표정만 봐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죠.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가 멈춰 섰어요.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야.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저는 조선소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핵잠수함이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석양빛을 받아 검은 선체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우리가 만든 배였지만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부심과 절망이 교차했어요. 국가의 자랑이 동시에 국가의 굴욕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정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연구소 지하 3층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지하 3층은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조선소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과학자로서의 신념, 국가에 대한 충성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제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그 무게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우리가 만든 핵잠수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통제와 굴복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기술은 완성됐지만 그 기술을 진정으로 소유한 건 누구인가요? 질문은 계속됐고 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어요. 정 박사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어 보였어요. 41살의 기술자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5월 28일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잠정 중단. 단 한 줄의 보도 자료였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노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발표가 나온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대전 연구소 복도에 서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단이 연구소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6명이었습니다. 감사원과 국방부 조사관들이었죠. 그들은 각 실험실을 돌며 서류를 압수하고 연구원들을 개별 면담했습니다. 저도 오전 11시에 불려갔어요.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이도현 기술분석관님,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외부 인원과의 접촉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사관의 질문은 차갑고 정확했어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회의 참석, 미국 감시단과의 협의, 정우식 박사와의 업무 논의까지.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죠. 보안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는 끝났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각자의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연구자료 폐기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핵추진 시스템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고 하드카피는 분쇄 처리하라는 지시였죠. 20년 동안 쌓아온 연구 결과를, 수천 장의 설계도를, 수백 개의 시뮬레이션 파일을 지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정우식 박사가 복도 끝에서 저를 불렀어요. 우리는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 일시적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일시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무엇이 일시적이란 말인가요?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6월 첫째 주, 저는 해군 본부로 소환됐습니다. 대기 명령이었어요. 모든 연구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새로운 임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직무정지나 다름없었죠. 제 사무실 출입카드도 정지됐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그곳에 이제 저는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해군 청사 대기실에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 일이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우연히 복도에서 한장교를 만났습니다. 제 후배였죠. 그는 저를 보자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핵추진 시스템 코어 파일이 복제됐답니다. 미국 감시단이 가져갔다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설계하고 검증하고 완성한 기술이 외국 손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였을까요? 아니면 강압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넘어갔다는 사실뿐이었죠. 그날 밤 한서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청와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6월 5일 저녁이었죠. 카페는 한산했고 그는 창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죠. 사직서를 냈어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라는 자리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위치였습니다. 그가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왜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기술을 지킬 수도 외교를 풀 수도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죠. 도연 씨도 물러나야 해요. 지금은 물러나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20년을 바친 일이었고 제 정체성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기술보다 체제의 생존이 우선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악수를 나눴죠.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혼자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기술보다 체제라니. 그렇다면 제가 바친 20년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6월 중순, 사태는 더욱 악화됐어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핵잠 기술 미국의 종속, 자주국방 포기, 동맹이라는 이름의 굴복.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국민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국방부는 해명 브리핑을 열었지만 혼란은 수습되지 않았어요. 저는 해군 청사 대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기술 주권을 지키라고, 굴복하지 말라고 외치는 목소리들이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국민들은 기술을 지키라고 외치지만 정작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은 손발이 묶여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속은 회색빛이었어요. 그날 오후 정우식 박사가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 조사관들이 그를 대전 연구소에서 데려갔다고 했어요. 혐의는 기밀 유출 가능성이었죠. 말도 안 되는 혐의였습니다. 정 박사는 20년 넘게 대한민국 국방기술 발전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체제는 그를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저는 대전으로 달려갔어요. 연구소 앞에는 경찰 차량이 서 있었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타리 너머로 건물을 바라봤죠. 정 박사가 조사관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앞을 지나가며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가 낮게 속삭였죠. 지금이 끝이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차에 올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무너졌는데 무엇이 남아있단 말인가요? 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나오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 권리조차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6월 20일, 저는 폐쇄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특별허가를 받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실험실마다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제가 20년 동안 일하던 그곳은 이제 유령의 집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지하 3층 실험실로 내려갔어요. 제가 핵추진 시스템을 설계하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둠이 쏟아져 나왔죠. 전기가 차단되어 있었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니터는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서버는 봉인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제가 앉던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설계도는 모두 떼어져 나갔고 화이트보드는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죠. 이곳에서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버실로 걸어갔어요. 봉인 테이프를 넘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검은색 서버들이 죽은 듯이 서 있었어요. 그 안에는 수천 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실험 결과, 안전성 검증 자료까지. 모든 게 거기 있었지만 이제 접근할 수 없었죠. 제가 만든 기술이었지만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실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어요. 구석에서 보안장치의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침입자 감지 시스템이었죠. 제가 침입자였어요. 제가 20년 동안 일한 곳에서 저는 이제 침입자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울음이 나왔어요. 저는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경비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구소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차에 앉아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붙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기술 독립, 국민의 안전. 거창한 이유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게 공허했어요. 기술은 완성됐지만 지킬 수 없었고 자주국방을 외쳤지만 통제를 받았으며 국민의 안전을 생각했지만 국민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체제가 기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외교적 압박 앞에서 기술은 협상 카드가 되고 동맹관계 유지 앞에서 자주국방은 구호에 불과했죠. 제가 바친 20년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제가 믿었던 가치는 현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연구소 정문 앞에 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밤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년을 바쳤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은 빼앗겼고 동료들은 흩어졌으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신념은 무너졌고 군인으로서의 의무는 배신당했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은 짓밟혔죠. 저는 그 새벽에 서서 제가 속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느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할까요? 제가 만든 기술은 누구의 것일까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저는 그저 텅 빈 연구소 앞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41살의 기술자는 모든 걸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절망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7월이 지나고 8월이 왔습니다. 폐쇄된 연구소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가끔 그곳을 지나쳤지만 차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갈 이유도 들어갈 권한도 없었으니까요.
먼지가 쌓인 창문 너머로 텅 빈 복도가 보였죠. 제가 20년을 보낸 곳이었지만 이제는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민간 연구소로 옮긴 건 7월 중순이었어요. 방위산업체 부설 연구소였습니다. 업무는 단순했죠. 기존 무기체계 유지보수 관련 자문이었어요. 핵심 기술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동료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모두 제 과거를 알고 있었죠. 핵잠 프로젝트 중단, 연구소 해체, 직무정지까지. 저는 실패한 기술자였습니다. 8월 말 어느 날 정우식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기에 놀랐습니다. 내용은 짧았죠. 대전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를 만나면 과거가 떠오를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약속에 응했습니다. 9월 3일 대전의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어요. 정 박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은 다시 움직이고 있어.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폐쇄됐고 자료는 폐기됐으며 연구진은 흩어졌는데 무엇이 움직인다는 걸까요?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장의 명함을 건넸죠. 국가안보기술자문단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생각해봐. 연락 올 거야. 그가 조용히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명함을 들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왜 저를 부르는지 알 수 없었죠. 9월 10일 한서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와대로 복귀했다고 했어요. 새로운 안보정책 기획단을 맡게 됐다는 말도 덧붙였죠. 저는 놀랐습니다. 사직서를 낸 지 석 달 만이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공식 회의가 있어요. 참석해주세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9월 15일, 저는 청와대 지하 회의실로 갔어요.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고 신분증을 맡겼습니다. 회의실은 작았어요.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크기였죠. 그곳에 정우식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모두 과거 핵추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진이었습니다. 한서연 씨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주제는 핵억제력 확보를 위한 기술 보존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핵무기 개발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기술 자립, 억제 능력, 전략적 자율성 같은 표현들이 사용됐죠. 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폐기됐는데 무엇을 보존한다는 걸까요? 발표가 진행됐어요. 화면에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익숙한 코드가 보였죠. 제가 작성한 핵추진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분명 폐기됐어야 할 자료였어요. 하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복원된 형태로 남아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핵연료 농축 시뮬레이션 데이터였어요. 그것도 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보존하고 있었죠.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모든 것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 박사가 다가왔어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핵잠수함은 끝이 아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은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지였고 생존 전략의 일부였죠. 사람은 떠나도 기술은 남았고 프로젝트는 중단돼도 데이터는 보존됐습니다. 9월 하순, 저는 자료 복구팀에 합류했어요. 공식 명칭은 없었습니다. 그저 몇 명의 기술자가 모여 일하는 소규모 조직이었죠. 장소는 대전 외곽의 민간 연구시설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복원하고 검증하고 보완했어요. 핵연료 자급 시스템 설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간섭이 없었죠. 감시단도 없었고 보고 체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술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연구였습니다. 10월 중순 한서연 씨가 안보실 내부 회의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제목은 자주적 억제력 확보 방안이었습니다. 그 안에 한 문장이 있었죠. 억제력이란 외부의 허락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보고서는 비공개 문건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언론에 나오지도 국회에 보고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문장은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가 시작됐죠. 11월 초 저는 남해의 조선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몇 달 만이었어요. 조선소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새로운 잠수함 건조가 진행 중이었죠. 저는 부두를 걸으며 공사 현장을 바라봤어요. 거대한 선체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내부로 들어갔어요. 중앙 제어실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추진 체계가 장착되고 있었어요. 제가 설계한 시스템의 개량형이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한 형태로 발전해 있었죠. 기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프로젝트가 중단돼도 기술은 스스로 진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어판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시스템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출력 곡선, 냉각 데이터, 안전 지수까지. 모든 게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더 이상 외부의 통제도 감시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의 기술이었죠. 함 밖으로 나왔을 때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과거의 분노도 절망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부의 보호 아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기술로, 스스로의 의지로 서 있었어요. 핵잠수함은 단지 하나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각성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죠. 의존에서 자립으로, 굴복에서 저항으로, 통제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만든 것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설계도도 알고리즘도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믿음이었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가 서야 한다는 믿음,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뉴스를 봤어요. 북한의 핵 위협, 주변국의 군비 경쟁, 동맹 체제의 변화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위협은 계속됐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각성이 있었으니까요. 12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연구소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동료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새로운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일상 속에 비범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식 박사가 제 옆에 섰어요.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핵잠수함은 하나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기술 자립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었고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41살의 제 인생에서 20년을 바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요. 한때는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좌절이고 굴욕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었죠.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잠수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였다는 걸요. 철과 전기로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 신념과 결의로 세워진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단단하고 말하지 않지만 명확한 무언가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으며,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